그 해 가을을 에피네시의 과수원직이라는 누구나 좀 의외로 생각될 일로 보냈다. 이곳에는 울타리가 쳐진 밭이 있고 과일나무와 그 밖의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는데 에피네시에게는 라슈브레트의 채원보다도 많은 과일의 수확이 있었다. 하나 그 4분의 3은 도둑을 맞는 형편이었다. 손님으로만 있기는 싫었으므로 나는 과수원의 관리와 원정의 감시를 맡았다. 과일이 열릴 때까지는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갔으나 익어감에 따라 과일은 원인도 모르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원정의 이야기로는 들쥐가 모두 먹어버린다고 했다. 나는 들쥐 사냥을 해서 꽤 그것들을 퇴치했는데도 과일은 여전히 없어졌다. 주의하여 감시를 한 결과 원정 자신이 큰 들쥐인 것을 알았다. 이 사내는 몽모랑시에 살고 있었는데 밤마다 마누라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는 자기가 낮에 따서 모아두었던 과일을 꺼내다가 마치 자기가 과수원이라도 가지고 있는 듯이 공공연하게 파리 시장에다 내다 팔았다. 나는 이 사나이를 여러모로 보살펴주고 때려줘도 아이들의 옷 걱정을 해주며 거지 노릇하는 그의 아버지까지 거의 먹여주고 있는데도 그런 은혜도 모르고 아주 태연한 얼굴로 뻔뻔스럽게도 도둑질을 했다. 이쪽은 세 사람이 다 눈치를 못 채서 단속을 못했던 것이다. 이 사내는 하룻밤에 지하 창고를 텅 비워버려 이튿날 아침에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 혼자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되는 동안은 모든 걸 참아주었지만 에핀의 부인에게 과일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될 단계에 이르자 훔친 녀석의 이름을 밝혀야만 했다. 에핀의 부인이 부디 월급을 주어 내쫓고 다른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해 왔으므로 나는 그대로 했다. 이 못된 녀석은 밤마다 뾰족한 쇠붙이가 달린 굵은 몽둥이를 들고 같은 폐의 무례한들을 이끌고 은자암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으므로 몹시 겁이 난 가정부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후임자로 온 사내를 매일 은자암에서 재우기로 했다. 그래도 여전히 여자들을 안심시킬 수가 없으므로 에핀의 부인에게서 빌려온 소총을 원정방에 비치해두고 악하니 문을 비틀어 따려고 하든가 담을 넘어 정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든가 하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이 소총을 쓰지 않게끔 그리고 쓸 경우에도 도둑들을 놀래줄 정도로 공포를 쏘도록 단단히 일러두었다. 물론 이것은 숲속에서 급장이인 두 여자를 거느리고 혼자 겨울을 지내야 하는 병약한 인간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취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경계였다. 이렇고 나는 작은 개 한 마리를 구해 파수를 세웠다. 이 무렵 들레이러가 찾아왔으므로 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며 이런 나의 무장을 그와 함께 웃었다. 파리에 돌아가자 이번에는 들레이러가 이 이야기로 디드로를 즐겁게 하려고 했다. 그런 결과 올바그 일당은 내가 정말 은자함에서
겨울을 나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굳은 결심은 뜻밖이어서 일동은 모두 놀랐다. 그래서 나의 이곳에서의 체제를 불쾌하게 만들 무슨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는 동안 뒤돌아오는 들레이러를 내게서 떼어놓고 말았다. 들레이러는 처음엔 나의 경계를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끝내는 그것이 내 주위에 적합하지 못한 우습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편지에 써보냈다. 거기에는 감정에 거슬리는 가혹하고 신랄한 야유도 늘어놓았지만 내 심정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때는 부드러운 애정이 가슴에 가득 차 있었으므로 다른 감정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 들레이로의 날카로운 조롱도 그저 농담으로 넘기고 남이 읽으면 몰상식한 사내라고 생각될 만한 글귀도 나는 그저 가볍게 넘겼다. 경계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과수원의 관리는 잘 되어 그 해는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수확은 종래의 3배나 되었다. 사실 수확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나는 몸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라 슈버레트와 에피네로 실어 보낼 때는 따라가고 직접 바구니를 지기도 할 정도였다. 지금도 생각이 나지만 아줌마와 내가 무척 무거운 짐을 지고 갔는데 무거워 쓰러질 것만 같아 10걸음마다 쉬어야 했고 도착했을 때는 2사람 다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계절이 돌아와 집에만 들어앉게 되자 나는 다시금 방 안 일에 착수할 생각이 났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 아름다운 2 여자친구, 그녀들의 남자친구, 그녀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 그녀들이 사는 나라, 내 상상에 의해 그녀들을 위해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꾸며진 온갖 것, 그런 것이 그저 눈에 어른거릴 뿐이었다. 이제 잠시도 나 혼자는 있을 수 없고 망상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런 가공의 것들을 모두 떨어버리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들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제는 다만 그것에 어떤 상호간의 연관성을 주어 소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뿐이었다. 가장 난처한 것은 소설을 쓰기 위해 자신을 기만하는 부끄러움이었다. 그토록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엄격한 주의를 내세운 직후 그처럼 강력히 엄숙한 방침을 설명한 직후 연애나 안위를 조장하는 나약한 책들을 그토록 심하게 매도한 직후에 자기가 맹렬히 비난한 그런 책의 저자의 명부에 금방 자기 손으로 자기 이름을 써넣는다는 것은 실로 뜻밖의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이 모순을 강하게 느끼며 그것을 스스로 꾸짖고 얼굴을 붉히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자신을 이성으로 돌이킬 수는 없었다. 완전히 지고만 나는 이제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남의 풍문에 구애됨이 없이
해 나갈 결심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 작품을 남에게 보일 것이냐, 보이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뒤에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다. 이때는 아직 이것을 출판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결심이 서자 과감히 몽상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머릿속에서 연방 되풀이 하는 동안 마침내 구상이 짜여져 오늘날 보는 것과 같은 것이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내 광기에서 끌어내온 최상의 것이었다. 줄곧 마음에 지녀온 선에 대한 사랑이 이 광기를 유익한 곳으로 인도했고 동시에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도덕도 또한 살리게 되는 그런 목적으로 향하게 만든 것이다. 내가 그 속에 그린 육감적인 장면도 천진스런 정다운 색채가 결여되었다면 그 전체의 미를 잃었을 것이 틀림없다. 마음 약한 처녀는 연민의 대상이 되고 연애를 해도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련한 대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적 품행을 그대로 보게 되면 분개하지 않고 견딜 독자가 있을 것인가. 더구나 부정한 아내가 자기 일체의 의무를 발밑에 짓밟아 버리면서도 현장을 들키지 않도록 자신이 베푸는 호의를 남편은 감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것처럼 여자로서 반감을 자아내게 하는 오만이 있을 수 있을까? 완전한 존재물이란 것은 자연계에서는 없으며 그것을 가르쳐 줄 만한 표본도 우리들 주위에는 흔치 않다. 그러나 여기 천성적으로 마음씨 착하고 진실한 젊은 여자가 있어 처녀 때에는 사랑의 포로가 돼버리지만 남의 아내가 된 뒤로는 그 사랑을 이겨내기 위해 그리고 정숙한 여자로 되돌아가기 위해 용기를 되찾는다고 하자. 그러한 묘사를 전체적으로 보아 파렴치하고 무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이고 위선자임이 틀림없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